안녕하세요. 다들 들리시나요? 네, 장자. 백은숙 이철영 스폰서님의 장자 리더 이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좀 할게요. 짠, 보이시죠? 잠시만요. 106명이나 들어가겠어. 저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좀 긴장하고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발표를 맡은 이종욱입니다. 이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목차에 앞서서 여러분들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지구촌 사회는 이제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체제를 구축하기까지 자본주의는 꽤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비판은 또 굉장히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모순이 또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렸고 결국에는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체제가 또 등장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 체제 전반을 위협을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89년도 소련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여전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할까요? 여전히 뭐 비판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 또 옹호만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또 이제 자본주의 한계가 명확히 판단된 지금 있다고 하는 게 판단된 지금 그냥 무작정 옹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책이 바로 이 리치디 보스가 쓰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목차 설명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 역사랑 2장에 초기에 논의되었던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둘을 넣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곡된 자본주의라고 따옴표 치고 왜곡된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왜곡된 자본주의, 그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폐해들도 있고 막 그런 아픔들이 있는 자본주의 있잖아요. 그런 자본주의를 이 두 곳에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 4장에서 리치디보스님이 꿈꾸셨던 자본주의, 진짜 자본주의가 가야 될 지향점, 이거를 명확하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리치디보스께서 꿈꾸셨던 자본주의가 정말 어떤 자본주의인지 확 와 닿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성을 이런 식으로 잡아봤고 아무래도 사업가다 보니까 좀 역사를 넣는 게 아무 제 아이덴티티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자본주의의 기원.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자본주의 기원에 대해서 사실 탁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그걸 지금 여기 와서 뭐 얘기하는 거 정말 어불성설이고 그냥 대충 설명 말씀드리면 중세 이슬람 제국의 뭐 금융업이나 아니면 13세기 십자군 원정이나 아니면 16세기 이태리 상인들, 뭐 베니스 상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기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려워요. 그런 것보다 저는 좀 거시적으로 좀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왔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업자본주의 형태로 발전이 시작됩니다. 자, 혹시 이 나라 아시나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유럽인들, 이 당시 유럽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무역을 하는데 중국과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그 당시 뭐 한나라, 그 당시 한나라였는데 심지어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왔다고.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 로마에서 이태리에서 이제 터키를 넘어서 이제 중국 땅으로 가면서 교역 루트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교역 루트가 있었는데 7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게 붕괴돼 버립니다. 그게 뭐 때문에? 이놈들 때문입니다. 7세기에 무함마드를 시조로 하는 이 이슬람교가 창시가 되는데
종교가 나오자마자 한 50년 만에 이놈들이 제국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와 소위 동양, 그러니까 이 사람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시대 사람들이 후추나 이런 향신료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라 그러지? 향신료를 통해서 좀 음식이 상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향신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인 교역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슬람교가 딱하니 중국과의 교역 루트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기독교 세계가 왜 안 돼? 잠시만요. 십자군 원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교 세계를 정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 루트를 뚫어보겠다. 뭐 이런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 세계를 공격을 했고 사실 이게 거의 실패합니다. 그냥 피만 흩뿌린 300여 년간의 전쟁이었죠.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당시에 이슬람교 세계는 더욱 확장돼가지고 이런 놈들이 나옵니다. 오스만 제국, 가히 이슬람계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너무 강력했고 중근동의 전 이슬람교 세계를 완전히 통일시켜버린 강력한 국가가 중동에 탄생을 합니다. 오히려 더 갈 길이 막힌 거예요. 중국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세계 사람들이 뭘 하냐? 바다로 떠납니다. 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자. 근데 중국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 엉뚱한 대륙이 하나 발견이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가 이때 발견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보라색이 이제 스페인 땅이고요. 뭐 초록색이 이제 포르투갈 땅인데 이때부터 이제 식민지 경영이 시작이 됐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유럽인들이 감히 상상도 못 해봤던 금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아메리카의 금이 유럽으로 이동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제국이나 포르투갈 제국이나 네덜란드 제국이 이때 성장을 했고 이 엄청난 금으로 인해서 유럽의 금융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정말 비슷한 시기에 팡 터져버려요. 18세기. 탕 터지면서 이게 그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던 그 금융업의 세계를 더욱더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병폐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혁명 자체는 이제 산업구도 전반을 바꿔놓은 일대 혁신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가 탄생을 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기계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질 좋은 상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이제 수공업자들이 이것 때문에 몰락을 하니까 도시 빈민가로 이 사람들이 나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빈민은 늘고 기업가들은 오히려 정부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이 빈민들을 이상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헐값에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부려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 꼬마 아이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 학대를 받습니다. 이게 저는 자본주의 병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일하는 거는 뭐 겉으로 보기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일하는 어린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냐면 기숙소 같은데 완전히 그 무슨 양계장 마냥 다 쑤셔놓고 거기서 애들을 출퇴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기업가들이 벌어 들이는 거죠. 하루에 뭐 16시간, 18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런 여성들과 어린이들까지 공장에 완전히 내몰리는 상황. 그러면서 작업 중에는 병이 들거나 사고로 내가 다쳐도 보상도 안 해주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이게 이런 사람들, 칼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주장했냐? 이 칼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범죄랑 불만이랑 불평등을 초래했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신을 하고 경쟁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사람들 역시 도덕적으로 변하지 않겠냐? 프롤레타리아의 절대 권력. 이 사람이 이제 파리 꼬민에서 외친 게 있죠.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프롤레타리아의 절대 권력이라고 명명한 이 강력한 중앙 통제가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을 저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더 설명드릴 수가 없고 이 칼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으니 거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 비슷한 시기에 좀 더 앞선 시기에 이미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제 학자들마다 정치학자들 경제학자들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드디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국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독점 자본주의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옆에 맨 왼쪽에 이제 백인이 우유를 흑인에게 쏟아붓고 있고요. 또 다른 백인이 이제 굴레를 돌리면서 그 흑인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 흑인은 입으로 우유를 받아먹으면서 학문으로 그 말을 쏟아내고 있죠. 재화를. 그 옆에 있는 종교인이 성경인지 마치 책을 낭송하고 있어요. 이 옆에 종교인의 역할은 이 행위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이런 모습들이 제국주의의 적나라한 모습이고 뭐 더는 어떻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폐는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이 대영 제국입니다. 제일 넓었을 때예요. 그리고 프랑스 제국입니다. 이게 이 당시 상황입니다. 그게 일본 제국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서 식민지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노예들을 어떻게 착취했느냐 이렇게 착취했습니다. 사실 너무 잔인한 사진이 많아서 제일 덜 잔인한 걸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노예들, 식민 노예들을 유럽 혹은 아메리카로 이주를 시켰고, 네,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진, 네, 일본은 더 했어요. 더 하면 더 했지, 뭐 덜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병폐들을 낳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이걸 예측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초기에 자본주의 시대 초기에 애덤 스미스가 이미 국부론을 통해서 1776년도에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누런 거 그리고 빨간 거 이렇게 나눴는데 빨간 거는 그 왜곡된 자본주의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라고 제가 판단했던 부분이에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부분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빨간 체크를 했고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휘가 된다면 자본주의가 정말 깨끗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제가 좀 다뤘고요. 사실 이 1번부터 9번까지 이미 니치 리보스님께서 책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따온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면 1번 만일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타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토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도 충족될 것. 세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경쟁할 것. 그래야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운영된다. 네 번째 이윤이라는 동기는 좋은 거다. 부의 축적은 적게는 사업의 성공, 크게는 국가의 번영에 꼭 필요하다. 다섯 번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리사욕과 양심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당신 자신의 마음과 사업을 검토하고 또 검토할 것. 여섯 번째, 정부는 삶,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 후에 정치가들에게 사업에 간섭하지 말라 충고할 것. 일곱 번째, 타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래서 제국주의가 나온 거죠. 그들의 성공에서 교훈을 얻을 것, 더욱 열심히 일할 것, 특혜를 요구하지 말 것, 정부가 세워주고자 하는 보호막을 허물 것. 여덟 번째,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모든 사람에게. 아홉 번째, 인류 복지가 경제 활동의 궁극적 목표임을 기억할 것.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황금을 많이 쌓아놓는다 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애덤 스미스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본주의. 사실 자본주의라는 용어보다는 자유방임주의거든요. 이 당시는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대로만 됐으면 사실 과연 그런 병폐가 나왔을까 싶어요. 전 감히 말씀드리는데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자본주의는 그럼 이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또 생각해보면 또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런 앞서 나왔던 그런 모순과 병폐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지금의 자본주의를 좀 바라보고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그의 답은 바로 우리가 볼 이 책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꾸 본격적인데 자본주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국부론 이제 원서 그 제목이고요. 옆에 있는 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인데 결국엔 이거예요.
더불어사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기본 이념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뭐 옛날에 하셨던 말씀, 애덤 스미스가 했던 말을 다시 고지고대로 반복을 하는데 거기에 리치 디버스의 생각을 추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기본으로 마치 옛날 구교 개혁을 했던 천주교 개혁을 했던 개신교 딱 나왔, 신교 딱 나왔잖아요. 종교 개혁을 했던 것처럼 자본주의도 개혁이 돼서 자본주의 기본으로 백투더 베이직으로 하자라는 거죠. 자, 이제 자본주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구성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구성은 여러분 다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볼 텐데요. 1부 제목은 준비라는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준비라는 타이틀로 가진 게 우리 자아에 대해서 이 타이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이 1부가 제공해주지 않나 싶고요. 새로운 자아 형성을 통해서 왜곡된 자본주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준비를 하게 하는 파트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부의 내용을 살짝쿵 요약을 해보면 선입견을 버리고 타인을 마음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타인 고유의 능력을 믿어주고 마음껏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과 타인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작은 성취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낸다. 무조건 시도해라. 라는 게 이제 1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부입니다. 2부는 이제 제자리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죠. 이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더불어 사는 자본가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 실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자본주의에 대해서 새로 제시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새로 제시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파트죠. 2부의 내용을 좀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성공한 이들은 단순히 일반 대중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닌 편애주의, 그 이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 성공한 이들이 한 워크는 단순한 노동으로서의 워크가 아닌 돈을 버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워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2부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3부입니다. 3부의 타이틀은 출발입니다. 즉 2부에서 우리가 새로 배웠던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독자들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통해 성공할 것인가. 여기서의 자본주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통해 성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파트입니다. 3부의 내용 역시 좀 요약을 해보면 무언가를 시작을 하고 반복을 하고 성취를 하려면 목표를 가져야 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이뤄낼 수 있다. 단순해서는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조력자를 통한 교육. 참된 교육은 고정관념을 부수고 투지를 일깨우고 자신을 믿게 한다. 그리고 여러 위인, 인물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 역시 저리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키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고난과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조력자뿐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3부의 주 골자였습니다. 다음은 4부입니다. 4부의 제목은 목표를 달성, 나 자신과 남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2부와 3부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토대로 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파트죠. 저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했고요. 4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서로가 잘 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내가 스승으로서 이끌어주는 것, 가능성을 믿고 신뢰를 얻는 것, 그 다음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인도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 역시 더불어 사는 자본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더 나은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정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구성과 대략의 내용이었고요. 제가 동정심을 빨간표를 쳤죠. 그럼 이제 동정심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속의 자본과 정신입니다. 이제 저자께서는 리치 디버스께서는 이익을 남기는 과정,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공식을 서장에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죠. MW는
NR 플러스 HE 곱하기 T다. 여기서 MW는 Material Welfare, 물질적인 행복을 의미하고요. HE는 Human Energy, 인간의 노동력, 그리고 T, 도구에 의한 효율성. 그래서 제가 NR을 빠뜨렸네요. NR은 Natural Resources라고 해가지고 천연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행복은 천연 자원의 인간의 노동력과 도구를 곱한 값이 합쳐짐으로써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공식만으로는 위에 나왔던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런 자본주의의 병폐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치드 보스께서도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강의를 돌아봤는데 본인이 생각해봤을 때 이게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곱하기 C였습니다. 여기에 괄호 닫고 곱하기 C, 여기서의 C는 바로 동정심입니다. 즉 동정심을 앞서 계산한 것에다가 곱하면 인간의 물질적 행복이 배가 된다는 거죠. 곱하기 C한 값만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책의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전체 책의 내용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의 동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에게 동정하는 시선을 보내고 그런 거에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 행위를 한 만화, 그러니까 스누피, 지금 제가 밑에 나왔던 스누피 만화를 통해서 이제 본문에서 7장에서 설명하셨는데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 귀여운 스누피 캐릭터가 있는 영화가 피넛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스누피가 워낙 오래된 만화고 6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만화 영상이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캡처본만 가져왔는데 이 스누피라고 하는 이 귀여운 강아지가 어느 깜깜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눈으로 뒤덮인 계집 안에 쭈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루시라고 하는 이 오른쪽 그림의 맨 왼쪽 여자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애가 창문을 내다보고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위에 지친 강아지 이 스누피를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를 바라다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스누피 기운을 내 라고 외치죠. 그러고는 이글거리는 알록가로 다시 돌아와서 뜨거운 코코아를 혼자 홀짝홀짝 마시고 라이너스라고 하는 남자애, 지금 스누피를 끌고 가는 왼쪽 그림에 스누피를 끌고 가는 남자인데 이 라이너스에게 불쌍한 스누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내다본 라이너스가 그 불쌍한 스누피를 보고 동정을 느끼죠. 그리고 코트와 장갑을 끼고 따뜻한 7년조 고개를 스누피에게 건네줍니다. 이 앞서 나온 내용에서 보면 루시와 라이너스 모두 스누피에게 동정이라는 걸 느꼈죠. 동정이라는 걸 느꼈는데 라이너스만이 자발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그걸 행동에 옮기죠. 스누피에게. 바로 이게 저자가 설명하신 행동을 동반한 동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는 행위가 단순히 물질적인 행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 사람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인 동정심이 전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절학가는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돕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사람이 역시 더불어 사는 자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동정심의 전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표상이고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랑 경쟁을 통해 성장을 하고 적자 생존하고 약육강식하고 이런 왜곡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초월해서 동반 성장을 꿈꾸고 상생을 꿈꾸고 공생을 꿈꾸는 그런 자본주의. 내가 성장하면 옆에 있는 친구도 성장할 수 있고 이 친구가 성장하면 이 친구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가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고 리치드 보스님께서 설명하신 자본주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아메리카의 기업 이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이게 정말 고스란히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온 책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어요. 정말 혹시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은 진짜 이번에 신작 나왔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이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설명해 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 가슴을 심금을 울리게 했던 두 가지 사례를 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로서 성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5장에서 나왔던 산도발 부부, 멕시코의 산도발 부부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가 멕시코예요. 이 가운데 보이시나요? 저기 살티오라고 하는 도시가 조그맣게 보일 텐데 그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완전 산악 도시고 멕시코 중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도 교통으로도 사실 저 몬테레이 옆에 좀 근처로 가야 옆에 있는 대도시 쪽으로 가야 좀 큰 도시가 있는 정도. 큰 도시가 있는 정도고 굉장히 작은 소규모 도시에서 이 산도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 내부는 굉장히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가 예전부터 이제 군부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문호 개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93년도에 당시 대통령 살리나스 대통령이었나? 그 사람이 문호를 개방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메이라고 하는 기업이 멕시코에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멕시코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아메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공을 거두는데 이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되게 참 뭐랄까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악 도시에서 여기에 있는 전부 사람들을 유통망을 완전히 형성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산악에서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완전히 유통망을 탁 퍼뜨려가지고 또 마침 옆에 몬테레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공을 했고 이 사람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리치디부스께서 멕시코로 가십니다. 그리고 축하 연단에서 이 산도발 부부가 막 축하 박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연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이 부부 네 분이 리치디부스를 만나면서 울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울면서 하시는 산도발 씨께서 하셨던 그 여자분이 하셨던 게 뭐냐면 리치디부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 이 원피스 상의 원피스랑 샌들을 샀다고 그러면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여기서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눈물의 의미 정말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좀 뛰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례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찰스 프린스의 사례거든요. 이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었는데 의대를 지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대를 지망하는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그냥 곧잘 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상당히 수재였어가지고 50여 개나 대학교 원서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인데 어디에도 이 사람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더랍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다 거절한 거예요. 다 빠꾸. 결국에는 뭐 알바도 해봤는데 알바도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훨씬 더 천대받는 쪽으로 계속 일이 잡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성조기에다 대고 우리나라도 왜 태극기에다 대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잖아요. 미국도 똑같이 그러는데 성조기에다 대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안 했더랍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대요.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찰스 프린스는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조기에다 대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 오히려 짜증만 났던 거죠. 그런데 아메이를 만나고 나서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만나고 나서 확 바뀐 겁니다. 흑인자를 뗀 거예요. 자기가 인간으로서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갖 학교에서 거부했던 그를 이제는 50여 개 대학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그를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난리통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을 맺는데 이제 또 이 사람도 이제 축하 연단에 쓰셨나 봐요. 찰스 프린스 역시 쓰셨는데 막 엄청나게 눈물을 리치디부스 앞에서 흘리셨다고 해요. 이 눈물의 의미와 앞서 산드발 부부 내외의 그 눈물의 의미는 전 같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두 사례가 왜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나? 이 눈물의 의미는 뭔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 이걸 리치 디보스께서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체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전달하는 체제, 내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자를 썼는데 천하 만민이 존엄하게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체제를 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인간의 존엄성이 뭐냐, 제가 사전적 의미로 좀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와닿지가 않으셔서 제가 좀 달리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밥 삼시세끼 먹는 거 어디 가서 자랑하시지 않죠? 그거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 지금 치킨이 먹고 싶어, 치킨 시켜 먹을래, 그 치킨 시켜 먹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나 영화 봤어 하고 말하는 거 자랑이지만 나도 보러 가면 돼요. 그리고 굳이 부러워할 이유, 배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인간으로서 전 조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나는, 누구는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나는 누리는데 이 사람은 못 누려? 이 사람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선물하고 당신도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선물을 하는, 전달을 하는 사업이 우리 아메이 사업이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께서 꿈꾸셨던 정말 이상향적인 자본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만 자본주의가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과연 옛날같이 제국주의 시대 때처럼 그런 자본주의 형태가 나왔을까?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비극은 다시금 일어서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새 책이 나왔어요. 12월 23일부로 여러분들 구매하셨나 모르겠는데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책이 되게 좋습니다. 엄청 두꺼워졌고 이제는 리치 디보스님 말고도 덕 디보스님의 축하 말씀? 출판 축하?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보시면 제가 그래도 책을 많이 읽었다 생각했는데 이런 책은 처음입니다.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이런 책이 어딨어? 이거 완전히 펜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보면 이 장에 이쪽 수에 어느 문장이 정말 제일 중요하구나. 이미 저자께서 이 만드신 분이 다 해놨어요. 이런 친절한 책이 없습니다. 빨리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전에 저희가 봤던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사실 오탈자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맥이 끊기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역자시냐면 김일두 리더님, 이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오탈자 없이 성공적으로 번역이 완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이나 빨리 끝났어. 5분이나. 그래? 어떻게? 5분 동안 할 얘기가. 제가 5분이 빨리 끝난다고 해가지고 5분 동안 제 할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참 좀 당황스러워. 어떻게? 연변 사투리? 연변 사투리를 하라고요? 연변 저 원래 책 소개를 연변 사투리로 하라고요? 저희 연변 이런 책 없습니다. 누가 오는 저희 연변사 또 대나무로 책을 봐가지고 이런 책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웃지 마시기요. 근데 조금 이건 좀 그렇다 하는 부분이 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중간중간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아직까지 흑백입니다. 흑백인 책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건 좀 칼라를 좀 뒤집어 씌워두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책이 저 이런 두께 16,700원 이런 책 없습니다. 이거는 조선서도 이런 책을 안 팔아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책 사시고 한번 같이 감상을 나눠보는 게 또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좀 간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